자, 이번에는 2012년 기출문제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더십인데요. 리더십 이론에 대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리더의 유형을 지시적, 민주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고 환경 특성과 부하 특성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틀린 거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리더십을 지시적, 디렉티브, 서포티브, 민주적이 아니고 지원적 혹은 후원적이죠. 그 다음에 파티서페이티브, 어치브먼트 오리엔티드 이렇게 해서 민주적이 틀렸네요. 2012년 문제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구성물 중에 하나를 좀 틀리게 해놓는 이런 문제들이 꽤 많더라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거 민주적이 틀렸고요. 피들러의 이론에서는 리더의 특성을 LPC 설문에 의해 측정하고 LPC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지향적 리더십이죠.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아니라. 그 LPC라는 게 Least Preferred Co-worker라는 설문인데 최소로 좋아하는 동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LPC 설문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그 설문에 보면 당신이 이제껏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리스트 프리퍼드 코워커를 머리에 떠올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제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짜증나는 그런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그 사람 평가를 하면 평가를 이제 안 좋게 하면 점수가 낮겠고 평가를 좋게 하면 점수가 높을 텐데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짜증나는 사람을 그래도 좀 후하게 점수를 줬다는 거는 이 사람은 그래 사람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분리하고 점수를 낮게 부여한 사람은 그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일하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점수를 낮게 준 거기 때문에 과업지향적 리더로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이건 높으면 관계지향적 리더십이죠. 2번도 틀렸고요. 피들러는 상황이 리더에게 호의적인 경우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맞죠. 피들러는 이제 상황 변수가 세 가지였는데 리더 구성원 관계, 과업 구조화 정도, 그 다음에 리더의 직위 권력 이렇게 해서 이제 높다 낮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상황 변수니까 2의 3제곱에서 8개 상황이 나오는데 그 8개 상황을 앞에 3개는 호의적, 중간에 3개는 보통, 맨 끝에 2개는 비호의적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이 호의적이고 비호의적일 때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써야 되고 중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써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은 맞는 거죠. 허쉬와 블렌차드 이론에 의하면 하급자의 능력과 의지가 낮은 경우에는 둘 다 낮은 경우에는 이건 부하 직원의 성실도가 제일 낮은 R1이에요. R1인데 여기서는 참여형 리더십이 아니라 지시형을 써요. 텔링을 써야 되거든요. 텔링. 이게 모나리자 실루엣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텔링, 셀링, 파티서페이팅, 델리게이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낮을 때는 텔링을 써야죠. 지시형을 써야죠. 지시형. 허쉬와 블렌차드 이론에서 관계 행위가 높고 과업 행위가 낮은 이게 횡축이 과업 행위고요. 종축이 관계 행위인데 관계 행위를 많이 하고 과업 행동을 조금 하는 거는 그거는 지시형이 아니라 그건 참여형이죠. 참여형. 파티서페이팅. 자, 그래서 1번에 틀린 건 3번이고요. 2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 욕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충족, 진행의 원리와 좌절, 퇴행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맞군요. ERG로는 이제 existence, E가 existence, R이 relatedness, G가 growth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 관계, 성장 맞고요. 엘더퍼 이론의 핵심은 욕구의 좌절 가능성을 인정했다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좌절, 퇴행, 가설이라는 게 있죠. 메슬로우하고 이제 둘 다 있는 거는 충족 혹은 만족 진행인데 엘더퍼에만 있는 거는 좌절 퇴행이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 의하면 급여, 성취감 같은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만족도가 증가된다. 근데 이제 급여는 위생 요인이 맞는데 성취감은 그건 동기 요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위생 요인이 충족이 되면 만족도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불만족이 감소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허츠버그는 이요인 이론에서 요인이 두 가지인데 동기 요인은 만족 증진 차원이고 위생 요인은 불만족 해소 차원이죠.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본 거죠. 헤크만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하면 성장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의
사람은 직무 정체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할 때 동기부여 수준이 높아진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해크만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 보면 제일 먼저 직무를 설계해 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작업자의 성장 욕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의 성장 욕구 수준이 높다고 하면 그 5가지 5대 핵심 직무 특성을 다 높은 직무를 설계해서 줘야 되지만 그 사람의 성장 욕구 수준이 낮다고 하면 오히려 그 높여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좀 낮춰주는 게 좋다는 논리죠. 왜냐하면 그 작업자의 성장 욕구 수준이 그 조절 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성장 욕구 수준이 높다면 직무 정체성이 과업 정체성 여기서 이제 뭐 과업 정체성을 직무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정체성이 높은 직무를 주는 게 좋은 거죠. 목표 설정 이론에 의하면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과가 높아진다. 그렇죠.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를 잘 세우면 목표 그 자체가 동기부여해주는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할 때 목표의 특성은 좀 스페시픽하면서 좀 가능한 한 좀 어려운, 디피컬트한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울 때는 그 사람들을 좀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스페시픽한 거는 동기부여시킨다 맞죠. 5번,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허츠버그가 제시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모두 개인이 받는 보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그 공정성 이론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다른 사람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과 비교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조직으로부터 공정한 처우를 받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받는 거에는 전부 다 왜냐하면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전부 다 보상이에요. 위생요인은 보통 우리가 외재적 보상이라고 하고 동기요인은 근로자 자신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내재적 보상이라고 하는데 둘 다 보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 들어가는 이제 보상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3번 타인 평가 및 지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과 같이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근거로 사람을 평가하는 오류를 스테레오타입 혹은 뭐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하는 거죠. 후광 효과는 이제 어떤 한 면이 좋아 보여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거가 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피평가자가 가진 비슷한 특질이 서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유사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을 유사효과라고 한다. 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근면해 보인다고 해서 아유 성실하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사 고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오류라고 합니다. 논리적 오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아는 게 많다고 아는 게 쟤는 지식이 많으니까 이해력이 높을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건 사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이해력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기억력의 산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식과 그 이해력을 연계시켜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처음에 주어진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그건 초기 효과죠. 처음에 주어진 정보에 가중치를 많이 주면 초기 효과고 최근 효과는 가장 최근에 들은 정보에 가중치를 많이 주는 거죠. 강제 할당법, Forced Distribution Method죠. 강제 할당법을 사용하면 중심화 경향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예를 들면 제가 한 30명을 평가하는데 전부 다 점수를 후하게 주면 그걸 관대화 경향이라고 하고 가운데에다가 다 중간 점수에 다 몰아주면 중심화 경향, 다 박하게 주면 그거는 가혹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보통 현실에서는 가혹화 경향은 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절대평가에서 발생하는 오류예요. 이게 평가자가 점수를 다 잘 줄 수도 있고 중간 줄 수도 있고 다 못 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절대평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어떤 분포를 정해놓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평가를 하게끔 만들면 그럼 이제 이런 오류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강제할당법은 상대평가 방법의 하나로서 이렇게 미리 분포를 정해놓죠. 이게 학교에서 우리가 학점하듯이 A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정직성이 낮은 평가자가 정직한 평가자보다 피평가자를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죠. 덜이 아니라 더예요, 더. 그러니까 정직성이 낮은 평가자가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여기 면접에 온 사람들도 얘들도 나만큼이나 정직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를 우리가 투영 혹은 보통은 주관의 객관화라고 많이 하고 영어로는 이제 프로젝션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남들한테 이렇게 비춰본다고 해서 그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볼까요? 직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 2, 3번은 조직 행동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은 이제 4번부터는 인적 자원 관리 문제죠. 직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 분석은 분석 대상 직무 선정, 직무 관련 자료 수집, 직무 기술서, 명세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렇죠? 직무 명세서, job specification에는 뭐 제가 이게 수업 시간에 자주 강조하는 거죠. KSAO가 들어갑니다. KSAO. K는 knowledge, S는 skill, A는 ability, 그 다음에 O는 뭐 other characteristics, 기타 등등인데 여기 보면 이제 지식과 기술, 역량, 자격 요건 이런 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job specification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로 이제 job requirement,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평가는 job evaluation이죠. 직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직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전혀 아니죠. 직무평가는 직무급 체계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직무급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직무평가죠. 저 뒤에 이제 임금관리 가시면 이 직무평가는 외부 공정성하고 관련이냐, 내부 공정성하고 관련이냐, 내부 공정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내부 공정성. 직무급 체계인 회사에서 내부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작업이 바로 직무평가였죠. 요즘에 그 임금에서 내부 공정성, 외부 공정성 뭐 이런 거는 좀 자주 시험에 등장하니까 그거 알아두셔야죠. 3번은 틀린 거죠. 3번이 뭐 전혀 안 맞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해서 임금 차등화하려고 하는 거죠. 직무 재설계 방법인 직무 확대, job enlargement는 수평적 측면에서 작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수직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job enrichment라고 하죠. 직무 평가 방법인 서열법은 직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합하다. 그렇죠. 서열법은 그냥 직무 평가를 할 때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서열법, 그 다음에 점수법, 뭐 분류법, 요소 비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열법은 그냥 이제 그 등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서 많이 하는 거죠. 맞죠? 5번 봅시다. 직무관리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금관리의 외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 또 공정성 나왔네요. 외적 공정성, external equity죠.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 직무에 대한 경쟁사의 임금 수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외적 공정성은 이제 아까 우리가 공정성 이루었다면 자신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이 외적 공정성은 사람들이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입 회계사인데 나는 우리 회사에 3,500 주는데 다른 회사 4,000 준대. 이게 바로 이제 외부 공정성, 외적 공정성의 얘기죠. 동일 직무에 대한 경쟁사의 임금 수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수익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만들면 사람들이 이제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인력의 이제 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다른 회사를 옮기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맞춰줘야 되는 거죠. 1번 맞고요. 작업 능률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시간 임률을 적용하는 형태를 복률 시간급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요즘에는 뭐 이런 임금이 잘 없는데 보통 이제 정규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을 받는데 작업 능률에 따라서 이제 임률이라는 게 임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그 8시간 했는데 성과가 높으면 시간당 6,000원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좀 낮으면 시간당 뭐 5,500원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 우리가 복률 시간급이라고 합니다. 복률 시간급인데 이제 뭐 테일러는 이 임금률이 이제 2가지고요. 메리크라는 사람인데 메리크는 이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직능급 도입을 위해서는 종업원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직능급은 영어로 스킬 베이스드 페이인데 종업원이 보유한 스킬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화하는 거니까 그 스킬을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죠. 공정하게 평가를 안 하면 쟤는 나보다 스킬이 낮아 보이는데 왜 돈을 더 줘요? 이렇게 되니까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직무급 도입을 위해서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의 배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일단 직무급 도입하려면 직무 평가를 해야 되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죠. 성과 배분 제도인 럭커플랜은 매출액을 성과 배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매출액 혹은 그 판매 가치를 성과 배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스캔론 플랜이고요. 그 럭커 플랜은 부가가치를 성과 배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 학습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쾌한 결과를 제거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소고라고 한다. 이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강화라고 해서 이제 그 2x2 매트릭스 있잖아요. 4칸 돼 있는 거. 그래서 보면 불쾌한 거를 제거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부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 그래서 어쨌든 그 리인포스먼트가 붙은 애들은 행위를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하게 하는 건데 그건 이제 파저티브 리인포스먼트가 있고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가 있고요. 이 소거하고 이제 퍼니시먼트 이거는 이제 행동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커크패트릭은 교육훈련의 효과를 반응, 학습, 행동, 성과 혹은 뭐 결과로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죠. 이건 뭐 전에도 시험에 난 적이 있죠.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 사람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그렇죠. 사회적 학습은 학습 주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 이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학습 주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뭔가 학습 능력, 두뇌 능력, 인지 능력이 없으면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대리학습이라고 했다. 이게 사회적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학습이 대리학습이죠. 대리학습. 손다이크가 제시한 효과의 법칙이란 원하는 보상을 받는 행동은 반복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행동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직무 현장 훈련, OJT. 이건 뭐 직장 내 훈련이라고도 하는 거죠.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훈련을 하는 건데요.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훈련의 전이가 커지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전이를 우리가 다른 말로 Transfer of Training이라고 하는데 교육 훈련의 전이라고 하는데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그게 현장에서 그 기술이 굉장히 좀 잘 연계돼서 사용되는 정도를 교육훈련의 전이라고 하는데 OJT는 교육 현장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교육훈련의 전이는 뭐 최고가 되겠죠. 그 다음 7번 이건 이제 조직 이론 OT에 해당하는 거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능식 조직은 환경의 불확실성이 낮고 안정적인 경우에 적합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조직 구조적 정렬을 보시면 가장 기계적에 가까운 조직부터 해서 유기적인 순서대로 가면 기능 조직, 사업부 조직,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 수평적 조직,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 조직은 이게 가장 그 기계적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의 불확실성이 낮고 안정적인 경우에 쓸 수 있다. 기계적 조직의 특징인 거죠. 딱. 사업부제 조직 혹은 사업부 조직은 각 사업 영역이나 제품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진 장점이 있다. 그렇죠.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는 그 사업부별로 이제 사업부의 장 혹은 뭐 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맡고 있으니까 책임이 명확하죠. 유기적 조직은 기계적 조직에 비하여 공식화 정도가 낮다. 그렇죠. 보통 기계적 조직은 전문화, 공식화, 집권화 이 세 가지가 기계적 조직은 다 고고고고 유기적 조직은 저저저 이렇게 되죠.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이 안 되죠.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 위배되는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이죠. 우드워드는 생산 기술의 복잡성에 따라 단위 소량 생산, 대량 생산, 연속 공정 생산 기술을 구분했다. 그렇죠. 유닛, 매스,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한 거죠. 기술 복잡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마지막 8번 볼까요?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을 근거로 할 때 해당 산업에서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경우 뭐 아시다시피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을 우리가 5포스라고 하는데 이 5포스가 다 높은 산업은 이게 수익률이 낮은 산업이고요. 다 낮아야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다 낮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진입장벽이라는 거는 없어요. 파이포스에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대체제의 위협,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기존 기업 간 경쟁, 그 다음에 잠재 진입자의 위협, 이렇게 있는데, 진입장벽이라는 건 없는데, 진입장벽은 이제 뭐에 해당되냐면, 잠재 진입자의 위협이에요. 잠재 진입자의 위협이 낮으면 되는데, 그럼 다 낮다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냐면, 3번과 지금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3번은 보면 진입장벽이 낮다고 되어 있고, 5번은 진입장벽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그런 벽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진입장벽, 엔트리 베리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누군가 어떤 재벌 그룹에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다고 하면 돈이 한 10조 원은 있어야지 아마 차를 할 수 있어요. 그 10조 원이라는 돈이 없으면 이제 자동차 산업을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못 하는 거죠. 그 10조 원이 진입장벽인데 진입장벽이 이제 높아요. 높으면 이제 그 진입장벽 내에 있는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입장벽은 잠재 진입자의 위협을 뜻하는 건데 그 잠재 진입자의 위협이 낮으려면 진입장벽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그 다음에 9번. 경쟁자 분석에서 이 8번까지가 이제 그 인사조직 전략에서 이제 8문제 하는 거죠. 뭐 2012년에도 24문제가 나왔는데요. 8문제, 인사조직 전략 8문제, 마케팅 8문제, 경영과학 생산운영관리 8문제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9번부터는 이건 뭐냐면 마케팅이죠. 경쟁자 분석에서 경쟁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표 전환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스위칭 매트릭스니까 사람들이 우리 상표 말고 다른 걸 뭐 사? 만약에 우리 걸 안 산다고 하면 뭐 사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브랜드 스위칭 매트릭스고요. 퍼셉추얼 맵. 고객들한테 이제 지각도를 그리는데 우리가 보면 그 MDS라고 멀티 디멘저널 스케일링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그 고객 지각도를 그리면 고객들이 이제 비슷하게 이 두 브랜드가 비슷하다고 한 것들은 이제 그 인접시켜서 점을 찍어주는데 그게 이제 지각도죠.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 애들은 경쟁자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이제 좀 뭐 경쟁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경쟁이 좀 굉장히 좀 치열하지 않은 뭐 그런 사람들이죠. 상품 시장 매트릭스 혹은 뭐 제품 시장 매트릭스인데 엔소프인데요. 엔소프 제품 시장 매트릭스를 분석해도 경쟁자가 누군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엔소프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는 기존 제품, 신제품, 기존 시장, 신시장 이렇게 해서 이제 2x2로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기존 시장과 제품까지 똑같으면 그게 제일 치열한 애고 제품은 똑같은데 시장 다른 애도 있고 시장은 다르지만 제품이 똑같은 애도 그런데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시장과 제품 다 다른 애들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파악하는 게 이제 제품 시장 매트릭스죠. 수혜 교차 탄력성. 이건 이제 경제학에 나오는 건데 요것도 이제 경쟁자 파악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5번의 제품 수명 주기는 그건 이제 그 경쟁자가 누구냐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매력도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시장 매력도 분석 기법. 제품 수명 주기 PLC는 보통 어떤 시장이 좋으냐면 이제 도입기에 있는 시장. 이게 새로 생겨난 시장이 이제 포텐셜이 크니까 그게 이제 매력적인 시장인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뭐 치킨집을 하거나 커피 전문점 하거나 이런 건 거의 끝물이니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걸 분석할 때 쓰는 거죠. 10번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장 세분화를 마케팅 전략에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세분 시장은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 규모 적정성, 세분 시장 내 동질성과 세분 시장 간 이질성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시장 세분화 기준 변수를 크게 고객 행동 변수와 고객 특성 변수로 구분하였을 때 추구하는 편익, 베니핏 소트라고 하죠. 이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익 혹은 혜택은 고객 행동 변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죠. 행동적 세분화 변수죠. 시장의 적정 규모 및 성장 가능성, 구조적 매력성, 자사 목표와의 적합성 및 자원은 세분 시장 평가에 고려되는 기준이다. 그렇죠? 4번. 집중적 마케팅 전략은 각 세분 시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제품으로 전체 시장에 접근하는 거다. 이건 뭐 너무 쉽게 틀렸네요. 이거는 집중적 마케팅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비차별적, undifferentiated 마케팅이죠. 뭐 이게 농산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뭐 고등어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4번이 틀렸고요.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사와 경쟁사 제품들이 시장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1번.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구매 후 과정.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결정, 구매 후 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5단계로 되어 있는데 맨 끝에 과정이죠. 물건 산 다음에 과정인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귀인 이론은 우리가 조직행동에서 배운 귀인 이론은 이제 뭐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내부 귀인인지 외부 귀인인지 파악하는 게 귀인 이론이었어요. Attribution Theory. 그런데 여기서는 이 귀인은 뭐냐면 구매 후 소비자가 불만족 원인의 추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만족이 있어요. 어떤 불만족이 있는데 원인이 일시적이고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것이었고 기업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할수록 더 불만족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이게 1번이 틀렸는데 1번이 뭐가 틀렸냐면 이런 거죠. 원인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원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를 샀는데 시동이 한 번 안 걸려도 그 다음부터 계속 잘 걸려요. 그러면 이제 아까 글쎄 뭐가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인식하겠지만 이게 시동이 이게 자주 안 걸려요. 자주 안 걸리게 항구적으로 쭉 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만족이 커지는, 일시적보다 항구적일 때 불만족이 더 커지고, 이건 이제 기업이 통제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쟤네도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차를 샀는데 우리 동네가 겨울에는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데라, 그래서 이제 뭐 기름이 얼어서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제조사에다 얘기를 해도 걔네도 그 기후를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업이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할 때, 불가능하면 불만족 안 하겠지만 통제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잘못이 일어났다고 소비자 생각할수록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항구적이고 기업이 통제 가능한 것이고 기업의 잘못이 일어나면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원인이 일시적이고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것이고 소비자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불만족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마케팅에 사용하는 귀인 이론은 그 조직 행동론의 귀인 이론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를 꼭 알아두세요. 불만족한 소비자는 재구매 의도의 감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평 행동을 보이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불평 행동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불평 행동 유형을 결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거 뭐 회사를 그만두고 그 회사 앞에 가서 1인 수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비용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고 이제 불평 행동 유형을 결정한다는 거죠. 제품 처분은 소비자들이 처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향후의 제품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며 나아가 제품 처분 관련 행동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차를 샀는데 이게 이제 불만족해서 파는 경우하고 만족은 한데 예를 들면 뭐 해외에 주재원 가게 돼서 차가 필요 없어서 이제 파는 거 이런 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만족해서 파는 이런 경우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왜 차를 파는지 이런 거 잘 알아두면 제품을 좀 좋게 만들고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구매 후 부조화, post purchase dissonance. 물건을 산 다음에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걸 우리가 이제 구매 후 부조화라고 하죠. 소비자가 구매 이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편함을 말하며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없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취소할 수 있으면 이게 구매 후 부조화는 우리가 이제 구매 후 부조화라는 것은 합리적 소비를 해야 되는데 충동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충동 구매한 거를 환불할 수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이런 게 발생 안 하지만 이제 못해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아울렛 이런 거에서 물건을 사면 환불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갑자기 충동 구매해왔을 때 이게 뭐 기분이 찝찝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구매 후 부조화라고 합니다. 기대 불일치 모형, 올리버죠.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 모형에 의하면 만족과 불만족은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에 내린 평가가 기대 이상이냐 기대 미만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죠. 예. 사람이 기대했던 바하고 실제 성과하고 기대가 더 크면 만족, 기대가 더 작으면 불만족 이렇게 된다는 게 바로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 모형이죠. 12번 볼까요? 광고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메시지가 복잡한 경우에는 빈도보다 도달 범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틀렸어요. 빈도가 메시지가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돼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빈도가 중요해요. 자주 해야 되고요. 예. 그 도달 범위보다는 빈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죠. GRP, Gross Rating Point는 도달 범위의 빈도를 곱한 것이다. 그렇죠. 도달 범위란 건 뭐냐면 그 광고 캠페인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노출된 사람을 이제 도달 범위. 그러니까 광고가 얼마나 멀리 퍼졌느냐, 얼마나 많은 이 표적 청중들이 봤느냐 이걸 범위라고 하고요. 빈도는 이제 그럼 몇 번 봤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달 범위는 어디까지 퍼졌는가를 의미하고 빈도는 그 얼마나 자주 노출됐느냐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판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데 이거를 이제 벽에다 칠하는데 구석구석까지 다 칠했냐, 이건 도달 범위 높은 그 도달 범위가 높은 거고요. 빈도는 얼마나 그 페인트를 두껍게 칠했느냐, 그걸 이제 빈도라고.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하면 GRP라고 합니다. GRP가 높으면 괜찮은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멀리도 퍼졌고 사람들이 많이 노출됐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광고는 풀보다는 푸시 촉진에 가깝다. 아니죠. 광고는 풀이죠, 풀. 우리가 그 촉진 기법에는 이제 풀 스트래티지가 있고 푸시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푸시는 이건 뭐냐면 유통 단계에서 바로 다음 단계의 구성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푸시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인적 판매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는 풀이죠, 풀. 왜냐하면 이 제조사가 보통 직접 소비자를 공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 광고 보고 물건을 사게끔 만드니까 이게 풀이죠. 광고 예산 결정에서 가용 자원법 혹은 가용 예산 할당, affordable method, affordable, 즉 감내할 수 있는 금액만큼을 광고 예산을 책정하는 거죠. 광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 수행에 소요된 예산을 추정하여 광고 예산 책정하는 방법이며 광고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가용 예산 할당법이 아니라 목표 과업법이라고요. 이렇게 항목별로 어떤 예산 측정하는데 무슨 신제품이 나와서 TV 광고 몇 번 해야 돼서 얼마, 라디오 광고 몇 번 얼마, 무슨 그 박람회 출품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합산해서 얼마다, 이렇게 측정하는 게 목표 예산법이죠. 그 목표 과업법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광고의 노출 빈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2월 효과라고 한다. 1월 효과가 아니라 그 advertising wear out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제 광고에 노출이 많이 돼서 더 이상 이제 광고 효과가 없는 거죠. 거의 포화 수준에 도달한 걸 우리가 광고의 감퇴 현상, advertising wear out이라고 하고요. 2월 효과는 그거죠. 광고는 장기적인 촉진 믹스이기 때문에 광고하고 홍보는 장기적 촉진 믹스라, 광고를 하면 1월 달에 광고를 많이 하면 그 광고 효과가 1월 달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2월, 3월로 이렇게 달을 지나서 광고 효과가 장기적으로 광고 효과가 나타나는 걸 2월 효과라고 하죠. 13번, 가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J&D는 변화 전 가격 수준에 따라 가격 변화의 지각이 달라진다는 개념이다. 아니죠. 변화 전 가격 수준에 따라 가격 변화의 지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건 베버의 법칙이죠. 베버의 법칙. 베버의 법칙이 그거고요. J&D는 이제 그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폭을 J&D라고 합니다.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J&D가 예를 들면 500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500원, 우리 제품이 5,500원인데 5,500원 이내로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못 알아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인하해서 효과를 좀 많이 내려면 500원보다 더 낮춰야 돼요. 4,500원 밑으로 낮춰야 사람들이 싸졌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J&D라고 하고, 변화 전 가격 수준에 따라서 가격 변화 지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건 이제 처음에 자극이, 예를 들면 이제 1억짜리 차가 1,000만 원 오르면 2천만 원짜리 차가 200만 원 오르면 10%지만 2억짜리 차가 똑같이 200만 원 오르면 그건 1%이기 때문에 지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의 자극. 처음에 가격이 2천이냐 2억이냐 이게 중요한 걸 베버의 법칙이죠. 공헌 마진은 판매 가격에서 고정비를 차감한 것이다. 아니죠. 이건 회계 문제니까. 공헌 마진은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거죠. 스키밍 가격은 비싸게 매기는 거죠.
잠재 고객들이 가격과 품질 간의 연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나 대량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조건에서 유리하다. 그렇죠. 가격 품질 연상이라는 게 뭐냐면 와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 뭐가 더 좋을 거야. 이게 가격 품질 연상이에요. 가격이 싸면 안 좋을 거야. 이것도 가격 품질 연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품질 연상을 강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비싸게 해야 되죠. 보통 뭐 애들 용품이 그렇습니다. 애들 용. 저도 이제 뭐 애를 키워보니까 이제 애들 거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면 그게 더 좋겠지 해서 이제 그걸 사주는 거죠. 단수 가격 결정, odd pricing. 이건 이제 홀수 가격이죠, 홀수. 그러니까 이제 뭐 19,900원, 39,900원, 990원 이런 거죠. 한 상품 계열의 몇 가지 가격대를 설정하는 것이며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격이 최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는 인상을 주어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혀 아니죠. 순수 묶음. 순수 묶음은 이제 all or nothing이에요. 묶어서만 팔고 개별적으로만 안 푸는 거죠. 그거를 이제 순수 묶음이고요. 상품이 상호 보완제인 경우에 효과적이다. 보완제는 맞아요. 예, 이 묶음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닌텐도 DS 같은 거, 캡티브 프로덕트 프라이싱, 이런 것들은 둘 다 상품이 이제 그 보완제인 경우에 해당돼.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수직적 마케팅을, VMS를 경로 구성원에 통합화된 정도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나타낸 것은 제일 낮은 것부터 높은 거로 가니까 이제 관리형, 계약형, 기업형 이렇게 되네요. 관리형은 뭐, 그냥 소유권이나 그 다음에 계약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계약형은 이제 계약이 있고, 기업형은 이제 소유권을 묶여 있으니까 통합의 정도가 이제 기업형이 제일 크고요. 관리형은 제일 낮은 거죠. 15번. 마케팅 조사에서 표본 선정에 관한 설명을 하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본 추출 과정은 모집단의 설정, 모집단 설정 혹은 이제 모집단을 정의를 하는 거죠. 회계사 수험생들의 계산기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회계사 수험생을 누구로 할 거냐? 뭐 간단하게 현재 모든 학원의 종합반 다니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학원의 그 협조를 얻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명부를 작성하는 거죠. 뭐 1번 누구 1번은 명부를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표본 추출 방법 확률로 할 건지 비확률로 할 건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표본 몇 명 뽑을 거냐? 그다음에 이제 표본 추출하는 거죠. 맞죠? 1번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조사 비용과 조사 시간이 증가하며 그렇죠.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런 비용과 시간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표본 오류는 이제 감소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모집단이 10,000명인데 우리가 이제 샘플을 500명 하는 것보다 500명은 이제 잘못 뽑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게 이제 10,000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표본을 잘못 그 표출할 오류는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본 오류는 감소한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비표본 오류는 증가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3번이 나오네요. 비표본 오류. Non-sampling error에는 조사 현장에서의 오류, 자료 기록 및 처리의 오류, 불포함 오류, 무응답 오류 등이 있다. 맞죠? Stratified sampling, 층화 표본 추출은 확률 표본 추출 맞죠? 모집단을 서로 상이한 소집단들로 나누고 이들 각 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는 거다. 그렇죠? 맞네요. 표본 프레임, 샘플 프레임이란 모집단에 포함된 조사 대상자들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을 의미한다. 그렇죠? 16번 볼까요? 서비스 마케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비스는 제품과 구별된 여러가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형성,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동질성, 소멸성 네 가지 특성으로 요약된다. 동질성이 틀렸네요. 이질성,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마다 퀄리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질성이죠, 이질성.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급속한 기술의 발전, 평균 수명의 증가, 삶의 복잡화는 서비스 경제 성장에 공헌하고 있다. 그렇죠? 고객의 기대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과 서비스 설계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불일치는 고객의 서비스 기대와 성과 사이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죠? 내부 마케팅, 이 서비스 마케팅이 중요한 게 내부 마케팅인데 서비스 기업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종업원을 교육하고 동기부여하고 보상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렇죠? 그랜 루스, 이건 뭐 안 배웠는데 이 문장을 그냥 외워두시죠. 2차원 서비스 품질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두 개의 차원은 결과 품질과 과정 품질이다. 5번은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케팅도 이제 8문제가 났고요. 생산 운영 관리 볼까요? 17번. 생산 및 서비스 설비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 소량 생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이제 L자, S자, U자 같은 제품별 배치라고 해요. 제품별 배치를 보통 이제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L자로 꺾어 놓다든가 S로 해 놓든가 U자 이걸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L자 요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이제 도와주기 편해져. S자도 이제 뒤만 S자 그 사이에 꺾어진 그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뒤로만 돌면 바로 다음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U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라인을 어쨌든 일직선이죠. 쭉 펴놓으면 일직선이 되니까 이런 라인을 많이 쓰는데 이건 이제 대량 생산용 배치요. 제품별 배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소품종 대량 생산을 위한 배치요. 1번이 바로 틀렸군요. 공정별 배치는 범용기계의 사용이 가능하여 제품별 배치에 비해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적다. 그렇죠. 공정별 배치는 이제 소량 생산을 위한 배치이기 때문에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가 적죠. 공정별 배치는 제품별 배치에 비해 자재와 가공품들의 이동이 복잡하고 생산 계획 및 통제가 복잡하다. 그렇죠? 공정별 배치는 그렇죠. 고정형 배치, 위치 고정형 배치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생산 제품의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이동이 어려울 경우 적절하다. 그렇죠? 뭐 비행기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GT, 그룹 테크놀로지 배치는 유사한 특성 및 생산 흐름을 갖는 부품들을 몇 개의 제품군을 분류한 다음 각 부품군에 필요한 생산 설비들을 모아 제조 셀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GT를 하면 GT 셀이 이제 생기는 거죠. GT는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GT는 잘 알아두셔야죠. 보통 이제 린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OWMM하고 이제 GT죠, GT.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 혼합형 배치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뭐 셀 배치 이렇게 작게 셀이 생긴다고 해서 셀 배치라고도 합니다. 18번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고 관리는 매번 시험에 나죠. 조건부 보충 시스템은 얘는 이제 좀 P하고 비슷해요. 예. 조건부 보충 시스템은 재고 수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했을 때 재고량이 사전에 정한 최저 수준보다 작으면 주문을 하여 최대 재고 수준이 되도록 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어떤 양을 정해놓고요. 그건 미치면 주문을 하고 그 이상이면 이제 주문을 안 하는 게 조건부 보충 시스템이죠.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 기초했을 때 연간 수요량이 2배가 될 때, 그러니까 수요니까 이제 저거네요. D가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1회 경제적 주문량은 2배가 되어야 된다. 아니죠. 왜냐하면 그 루트 안에 묵혀있기 때문에 수요가 2배가 된다고 해서 경제적 주문량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루트 2배가 되겠죠. 루트 2배. 2번이 틀린 거죠. 우리가 EOQ는 루트 H분의 EDS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EDS니까 D가 2배가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2배가 되는 거는 절대 아니죠. 3번 공급, 수요 및 조달 기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를 안전재고라고 한다. 그렇죠? 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를 이제 안전재고라고 합니다. 정기재고 검토 시스템, P 시스템은 Q 시스템에 비해 재고 확인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값싼 품목에 대해 적용하기 좋다. 그렇죠? 왜 자주자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공헌 마진이 좀 낮은 이런 제품에 그래서 이제 ABC 재고 관리에서 보통 C 품목은 P 시스템을 많이 쓰죠. 적시 생산 시스템은 비용 절감, 재고 감소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네. 어쨌든 낭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JIT 혹은 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19번 아래 그림과 같이 ABCD 4개의 순차적 과합을 통해 제품이 완성되는 조립 라인이 있다. 조립 라인 균형을 고려했을 때 라인 밸런싱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얘기죠. 최소 주기 시간이 20초이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라인에서는 비공정이 제일 길어서 20초마다 제품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주기 시간, 사이클 타임은 20초가 되고요. 주기 시간을 20초로 한다면 작업장은 4개 필요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A와 B를 과합을 묶으면 어떻게 되면 30초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주기 시간 20초가 초가 되죠. B, C를 묶을 수도 없고 C, D를 묶을 수도 없고 A와 D는 묶을 수 있지만
위에 문제에 보면 순차적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A와 D를 묶어 놓을 수는 없어요. 이게 순서 인접한 걸 A, B를 묶거나 B, C를 묶거나 C, D를 묶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A, D는 묶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냐 작업장이 4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주기 시간을 20초로 결정한다면 총 유효 시간은 25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기 시간이 20초잖아요. 그러니까 B는 20초 계속 일하지만 A는 10초 일하고 10초 쉬어요. 그러니까 A는 10초 쉬고 C는 5초를 쉬고요. D는 10초를 쉬어요. 그러니까 10, 15 하니까 총 유효 시간은 25초 맞네요. 그 다음에 주기 시간이 20초로 결정한다면 균형 라인 효율은 36%다.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일단 그 주기 시간에다가 그 작업장 수를 곱하면 80초죠. 80초에다가 이제 총 작업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총 작업 시간을 그 80초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퍼센트냐? 계산에 따르면 68.75%네요. 예. 36%가 아니고 4번이 틀린 거죠. 주기 시간을 20초로 결정한다면 8시간 동안 총 1400개 수요를 충족시키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20초에 하나가 나오니까 1분에 3개, 1시간에 180개 나오는군요. 180개. 638에서 180개 나오기 때문에 180 곱하기 8시간 하면 1440개이기 때문에 1400개 이상은 이제 되네요. 그래서 맞는 거죠. 요즘에 뭐 이런 문제, 라인 밸런싱이라든가 이제 작업장 수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19번 문제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네. 그 교재에 보면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20번. 수요 예측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순지수 평활법에서 평활상수 값이 클수록 최근의 자료를 더 많이 반영한다. 그렇죠. 평활상수 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과거의 예측이 초래한 오차가 크기 때문에 다음번에서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평활상수 값이 크면 평활효과는 작아지죠. 반대죠. 반대. 델파이법은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과거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 유용하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예측에 사용된다. 그렇죠? 이게 전문가가 예측하는 건데 이거는 과거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 써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뭐 정량적인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평균 오차가 0이 아닐 때도 평균 절대 편차는 0이 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예. 우리가 이제 그 평균 오차가 0이 되면 보통 우리가 해석은 바이어스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 바이어스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 예측이 완벽하거나 아니면 오차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해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오차가 0이어야만 예측이 완벽한 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평균 오차 0일 때는 예측이 완벽한 것도 있고 바이어스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보수적으로 바이어스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예측이 완벽하려면 평균 절대 편차 MAD 이게 이제 오차를 전부 다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더해서 평균 낸 건 이게 0이 된다는 건 예측이 완벽해요. 그래서 이제 0이 아닐 때는 MAD가 0이 될 수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예측 오차의 측정 방법 중 평균 절대 비율 오차는 수요의 크기에 대한 상대적 예측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뭐 M이라든가 뭐 MAD 그 다음에 MSD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구해 보면요.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만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구할 때 쓰는 게 이제 평균 절대 비율 오차인 거죠. 비율 오차. 이게 뭐 평균에서 얼마나 더 크냐, 몇 퍼센트 더 크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오차가 어느 정도 큰지 알 수가 있겠죠. 단순 이동 평균은 과거의 데이터에 합이 1이 되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 이동 평균은 합이 1이 되는 이무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렇죠. 단순 이동 평균은 이제 3년치라고 하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니까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앞에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곱해준다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합이 1이 되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게 말이 되죠. 하지만 이제 가중이동 평균은 앞에다가 이제 많이 줘야 될 경우에는 뭐 0.7도 주고 뭐 조금 주는 거 0.1도 주고 하니까 이무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 맞죠. 21번 품질 경영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인 결과 도표 혹은 뭐 다른 말 PC본 다이어그램, 품질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때 사용된다. 그렇죠? 품질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건 이제 얘밖에 없어요. 파레토 분석은 주요 불량 항목을 파악할 때 사용해요. 그렇죠. 주요 불량. 파레토 분석은 우리가 그 파레토 도를 그리면 뭐 상위 20% 분량이 전체 분량의 80% 차지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그 해야 될 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불량 항목을 찾아낼 때 쓰는 거죠. 산점도는 두 변수 간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된다. 그렇죠. 산점도, 스캐터 다이어그램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쓰는 거죠. 점을 찍어보는 거죠. 네. 적합성 품질은 설계사항에 부합하고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에 대한 품질을 의미한다. 그렇죠. 지속적 개선을 위한 도구로 데밍은 PDCAC가 아니라 PDCAC가 Plan, Do, Check, Act 이렇게 되죠. PDAC가 아니라 PDCA죠. 22번 제품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듈러 설계는 제품 생산과 제품의 고객화를 실현하는 대량 고객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모듈러 생산하고 그 다음에 Delayed Differentiation하고 그 다음에 그 Assembly to Order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 고객화를 가능하게 하는 공급사 설계 방법이죠. 1번 맞고요. 로버스트 설계는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이제 아주 폭넓은 환경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로버스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2번이 틀렸죠. 가치 공학과 가치 분석은 제품의 가치에 공헌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렇죠? QFD 품질 기능 전개는 고객의 요구를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생산의 각 단계의 기술적 명세를 바꾸는 방법이다. 그렇죠. 네. 5번 동시공학은 설계 내역이 프로세스 및 공급 사슬의 생산 능력과 불일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설계하는 거다. 그렇죠. 설계를 막 해서 줬는데 저도 생산하는 쪽에서 야 이거 너무 복잡해서 못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면 다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걸 동시공학이죠. 23번은 이제 LP 문제인데요. 예, 책상을 만드는데 목재가 1, 3 필요하고 의자에는 3, 4 필요하대요. 목재는 총 90kg가 있고 플러스는 150이 있는데 책상과 의자 한 개씩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까 300원, 500원이래요. 총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한 책상과 의자의 생산 개수는 뭐냐? 이건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풀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상과 그 의자하고 그 다음에 목재 플라스틱에서 이게 밑에 있는 이 표를 그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표를 그리면 자동으로 목적 함수와 제약식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그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기울기를 가지고 목적 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이 두 개의 제약식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면 보통 만나는 점이 그거고요. 만약에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50, 0이 되고요. 굉장히 완만하다고 하면 0, 30이 되겠죠. 그런데 기울기가 중간이기 때문에 교점에서 이익이 최대되기 때문에 교점은 어디냐면 X를 즉 책상을 18개 생산하고 의자를 24개 생산하는 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 방식은 이제 밑에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24번 문제 보시죠. 공급 사슬망 관리에 관한 설명을 하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리스크 풀링 효과. 이건 이제 그 인벤토리 풀링 이펙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 지역의 수요를 하나로 통합했을 때 수요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재고 배치가 전방 배치하고 이제 통합 배치가 있는데 그 전국에 여러 창고를 두는 거하고 창고 하나 두는 거는 부산 지역에서는 요즘 수요가 많은데 전남 지역에는 수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는 많고 하나 적고 이게 퉁쳐지면 평균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리스크 풀링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수요를 하나로 통합했을 때 수요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전방 배치가 아니라 통합 배치일 때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공급 사슬은 상호작용이 큰 시스템으로서 어느 한 부분의 의사결정이 나머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쪽에서 뭐 이거는 그런 거죠. 뭐 채찍 효과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공급 사슬 운영 참조 모델. 이게 뭐냐면 공급사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작은 기업들 경우에는 공급사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공급사슬 협회에서 전 세계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 공급사슬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해서 너네들도 이제 공급사슬 관리할 때 이걸 좀 참조해서 해라.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공급사슬 운영 참조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사슬 운영을 계획, 조달, 생산, 배송, 판매가 아니라 배송을 한 다음에 회수죠, 회수. 이게 반품되는 것도 있으니까 리턴 5개의 프로세스 범주로 나누는 게 이제 스코어 모델입니다. 스코어 모델. 그래서 3번이 틀렸군요. 주문에서 납품까지 리드 타임이 길수록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이제 채취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취 효과를 줄이려면 리드 타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공급자 리드 타임이 뭔지 아시죠? 리드 타임은 주문을 한 물건이 주문을 하고 주문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품질, 경영, 기술 및 생산에 대한 공동 노력과 지원을 하는 경우 협력적 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렇죠. 협력적 관계죠. 경쟁적 관계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서로 도와주는 경우에는 협력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로써 2012년 기출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